요즘 시장을 바라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같은 질문만 들린다. 비트코인은 왜 안 오르냐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왜 다들 관심이 식은 것 같냐고? 그 질문을 듣고 있으면 대부분의 시선이 딱 한 지점에만 고정돼 있다는 걸 느낀다. 가격. 지금 가격이 마음에 드는가? 지금 가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가? 하지만 나는 요즘 그 질문이 점점 의미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격은 결과이지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요즘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자산은 이미 평가가 끝난 자산인가? 아니면은 아직 평가 과정 한가운데 있는 자산인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은 전망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나는 다시 금이라는 자산을 꺼내보게 된다. 금은 늘 재미없는 자산으로 취급된다. 빠르게 오르지도 않고 사람들의 대화를 지배하지도 않고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금은 언제나 위기의 끝에서 다시 등장해왔다. 그래서 금은 가격을 맞추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자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에 가깝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을 달러가 아니라 금 위에 올려놓고 보려 한다. 그리고 질문도 이렇게 바꾼다. 2026년 초 현재 비트코인은 금 대비 저평가된 자산인가? 아니면 이미 고평가된 자산인가? 이 질문에 감정은 필요 없다.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늘 달러 기준 가격에 익숙해져 있다. 비트코인 몇 달러, 금 몇 달러. 하지만 달러는 결코 중립적인 기준이 아니다. 금리는 달러 가치를 흔들고 정책은 달러 공급을 바꾸고 위기는 달러 신뢰를 시험한다. 그래서 달러 위에서 가격을 보면은 항상 단기적인 소음이 섞인다. 반면에 금은 그 소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 금은 누가 뭐라 하든 천천히 움직인다. 그래서 금으로 보면은 자산의 속도가 아니라 자산의 단계가 보인다. 지금 이 자산이 이미 중심에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아직 주변부에서 이동 중인지 이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올려놓으면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데이터가 있다. 비트코인 한 개가 금 몇 온스의 가치인가? 2026년 초 기준으로 이 비율은 대략 17 전후에서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은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이 비율은 1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면 금 약 17 온스가 필요하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은 2026년 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한 개를 사기 위해 필요한 가치는 금 약 17 온스 정도라는 의미다. 이 숫자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과거와 함께 봐야 한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대화에 끼기 힘들었던 시기, 뉴스와 유튜브와 커뮤니티가 온통 같은 이야기로 가득했던 시기에는 이 비율이 30을 넘었고 40에 가까워졌던 적도 있다. 그 시기에는 비트코인이 금 대비 명백한 고평가 상태에 있었다. 그건 지금 돌아봐도 데이터로 확인된다. 반대로 시장이 식고 사람들이 떠나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분위기가 무거워졌던 시기에는 이 비율이 10대에서 형성됐다. 그 시기는 과도한 공포와 무관심이 겹쳐있던 구간이다. 지금은 어디인가? 17이다. 이 숫자는 과열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다.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위치다. 적어도 금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모든 기대를 반영한 자산처럼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보게 되는 건 시가총액이다. 시가총액은 시장이 그 자산에 얼마만큼의 신뢰를 부여했는지 보여주는 숫자다. 2026년 초 기준으로 금의 시가총액은 35조 달러를 훌쩍 넘는다. 비트코인은 아직 2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비율로 보면 비트코인은 금의 약 5% 수준이다. 이 숫자는 아주 냉정하다. 시장은 아직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급의 기준 자산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이건 희망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다. 현재 시장의 판단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이다. 비트코인이 금과 똑같은 역할을 완전히 수행해야만 의미가 있는 자산이라면 이 5%는 작다. 하지만 금이 수행해 온 역할 중 일부만 분담하는 자산이라 해도 이 숫자는 이미 고평가로 보기 어렵다. 저평가라는 말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가격이 싸다는 뜻이 아니라
역할 대비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여기에 희소성이라는 데이터가 더해진다. 금이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다. 공급이 쉽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된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 자산인가? 그리고 1년에 얼마나 조금씩 늘어나는 자산인가? 이미 쌓여 있는 양에 비해 새로 늘어나는 속도가 느릴수록 그 자산의 가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금이 그렇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은 조금씩 채굴되고 있지만 이미 세상에 쌓여 있는 금의 양에 비하면 새로 늘어나는 양은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금은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 없고 누군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다. 이 구조 때문에 금은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남아 있었다. 비트코인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코드로 설계했다. 그리고 2024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희소성 지표는 금과 유사하거나 어떤 구간에서는 더 높다. 이건 누군가의 주장이나 낙관이 아니다. 설계된 시스템이다. 즉, 희소성이라는 기준 하나만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금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 하지만 시장 평가는 여전히 다르다. 이 괴리가 지금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흐름을 본다. 2025년 이후 금은 먼저 반응했다. 중앙은행은 금을 샀고 국가는 금을 쌓았다. 불안이 커질수록 금은 늘 먼저 선택된다. 비트코인은 같은 시기에 같은 속도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자산의 상관관계는 낮아졌다. 이 현상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다. 금은 이미 제도권의 언어로 완전히 번역된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아직 그 번역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 기준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은 뒤처져 보인다. 하지만 뒤처져 있다는 말은 고평가라는 말과 다르다. 저평가라는 말은 곧 오를 거라는 뜻이 아니다. 저평가는 예언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이 자산이 이미 모든 기대를 반영했는지 아니면은 아직 평가가 진행 중인지 2026년 초 현재 금이라는 기준 위에 올려놓고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미 끝난 자산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당장 무엇이 확정된 자산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자산을 결론을 내릴 자산이 아니라 지켜보며 쌓아가는 자산으로 가져간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 확신도 아니다.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는 구조다. 금 대비 이미 고평가된 자산이라면 나는 경계했을 것이다. 이미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린 자산이라면 나는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산을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내지 않는다.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다시 기준을 확인하면서 금과 비교해보고 다른 자산과도 비교해보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요소를 함께 놓고 본다. 나는 이 자산이 내 인생을 단번에 바꿔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내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산인지를 본다. 불안한 순간에 무언가를 급히 결정하지 않게 해주는지, 아이 앞에서 조급해 보이지 않게 해주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의 비트코인은 적어도 나를 더 흔들리게 만드는 자산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가져간다. 크게 말하지 않고 확신을 팔지 않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 시점의 위치를 기억하고 다음 시점에서 다시 비교해보기 위해서 아빠의 투자일기는 정답을 남기는 기록이 아니라 판단의 과정을 남기는 기록이니까. 그리고 훗날 이 시간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 나는 가격이 아니라 위치를 보고 있었구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